네, 캘리포니아주에 참 많은 비가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폭풍, 이 파인애플 익스프레스가 몰아쳐서 일대 지역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명피해도 났고요. LA에서는 강력한 돌풍으로 인해서 300그루 이상의 나무가 부러지고 쓰러지고 했고요. 400여 건의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쓰러진 나무로 인해서 대규모 정전사태도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 피해 규모는 LA 지역에서 약 한 20만 명 추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전체의 정전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거의 한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LA 지역만 따로 봐도 정전 피해자가 한 20여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LA 소방국은 산사태와 언덕 경사면 붕괴로 인해서 최소 30개 이상의 건물이 긴급 점검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고, 이 가운데 한 7곳 정도는 거주하기에 그리고 안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일을 하기에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판정을 받아서 경고를 받고 대피 명령을 내려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 4일부터 캘리포니아 북부와 중부, 그러니까 이제 북가주, 중가주 지역에 시속 70마일의 강풍이 몰아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북풍으로 인해서 세크라멘토와 산타크루즈, 그리고 북가주죠, 셔터 카운티 등등에서 3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거는요, 희생자들이 대부분 이 북가주 지역에서 많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북가주 지역에 그 바람도 더 셌고 폭우도 더 좀 심했고 이런 것으로 이번에 분석이 됐습니다. LA 대부분의 지역과 샌디에고 남부 지역, 그리고 미국과 샌디에고의 그 접경 지역 등등에는 홍수주의보 정도만 내려졌습니다. 이게 이제 비가 북가주 쪽에서 쫙 내려오면서 이제 그 비구름대가 조금씩은 그래도 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샌디에고 쪽으로 완전히 내려가면서는 북가주보다는 훨씬 좀 나은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가주 쪽에서 가장 피해가 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이제 LA 카운티 등등에서는 처음에는 뭐 홍수주의보 이렇게 내렸다가 나중에는 홍수경보로 이렇게 상향 조정돼서 계속 발령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30cm가량의 엄청난 강수량, 이 강수량이 이 정도 되면 엄청나잖아요. 30cm 되는 이 엄청난 강수량을 모인 이 장시간의 폭우로 인해서 땅이 굉장히 많이 젖어 있다라면서 비가 더 내리면, 이 상태에서 비가 더 내리면 산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일단은 다행인 것은 오늘 이후로는 그래도 비가 좀 주춤할 것이다 라는 예보입니다. 오늘 오후 또는 내일쯤에 약간의 비는 좀 예상되어 있지만 이렇게 큰 비는 일단 아니니까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말 그리고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는 계속해서 이제 맑을 전망이라서 지금까지 푹 젖어 있던 이 산지의 그 흙들이 좀 빨리 말라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산에 있는 그 산사태가 나지 않은 그런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 비가 한번 더 오면 또다시 산사태가 날 수 있으니까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제 그만 비는 좀 그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주말 다음 주 그리고 이제 해가 뜨면 빨리 좀 흙이 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를 강타한 이번 폭풍의 이름이 파인애플 익스프레스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파인애플 익스프레스는 북태평양 하와이 부근에서 발생해서 이 제트 기류를 타고 캘리포니아 북가주를 시작으로 해서 캘리포니아 서부 해안 지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 대기의 강 현상, 그 기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류가 발달하는 그 하와이 제도가 파인애플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와이라는 이름을 굳이 안 붙이고 파인애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파인애플 익스프레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이 파인애플 익스프레스는 이 지역에서 종종 일어나는 기상현상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지구온난화가 현대 속도로 계속된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빈번하게 그리고 더욱 극단적인 형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이 드는 건데요. 캘리포니아 어떤 곳입니까? 그야말로 날씨 천국 아닙니까? 저는 사실 그 한 10년 전만 해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늘 생각한 게, 심지어는 한국 가봐도 그러고 다른 도시를 가봐도 집에 오면 늘 생각하는 게, 야, 그래도 집에 오니까 좋네. 캘리포니아로 다시 오니까 좋네. 정말 여기저기 많은 지역, 많은 지방 또는 뭐 다른 나라까지 가봐도 이 캘리포니아만큼 날씨 좋은 곳은 없어 해서 캘리포니아 살면서 참 고맙게, 감사하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요. 1년 내내 햇살이 좋아서 날씨 천국으로 불리우는 이 캘리포니아주. 겨울이 되면 뭐 당연히 뭐 몇 차례씩 비가 내리기는 합니다만은 요즘에는 근데 그게 한번 내리면 그 강도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유형으로 내리기 때문에 이제 좀 대비책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배수 시스템도 지금까지 설비되어 있는 정도의 그런 배수 시스템으로는 비록 뭐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뭐 온다고 하지만 이렇게 무섭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런 순간 폭우를 감당하려면 이 과거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배수 시스템으로는 어림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형태의 날씨 변화가 수시로 강타를 하기 때문에 이 기반 시설도 기준을 좀 달리해서 재점검에 나서야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구독자님들의 경우에는요, 정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몇 분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밖에 다른 직접적인 그런 피해는 없으신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계신 그 스마트폰, 그거를요 펄펄 끓는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삼성전자 최상위 스마트폰 모델이죠.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이 갤럭시 S24. 그 중에서도 갤럭시 S24 울트라라는 모델이 가장 최신, 가장 비싼 건데, 이 갤럭시 S24 울트라를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 내구성을 실험한 영상이 지금 화제입니다. 미국의 IT 유튜브 채널 Generic Everything이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이 채널은 최근 삼성의 최신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 울트라의 그 티타늄을 용광로에 집어넣는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 용광로는요, 무려 1100도씨의 불이 펄펄펄펄 끓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영상을 보니까요, 갤럭시 S24 울트라의 그 티타늄 프레임은 용광로 속에서 불이 붙어서 활활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흥미로운 현상이 보였습니다. 스마트폰이 타는 과정에서 그 뭐 기판 등은 모두 녹아서 없어졌습니다만은 티타늄으로 구성된 그 프레임은 끝까지 유지됐습니다. 비밀은 바로 티타늄이었습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의 프레임은 티타늄으로 제작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이폰도 티타늄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달 17일 얼마 전에 출시된 그 갤럭시 S24 울트라는 삼성전자가 최초로 이 티타늄 프레임을 적용한 S 시리즈 모델입니다. 티타늄은 애플이 지난해 아이폰 15 시리즈에 적용한 소재인데요. 기기의 내구성을 크게 높이면서도 기존의 아이폰에 활용됐던 그 스테인리스 스틸보다도 더 가볍습니다. 더 가볍지만 더 튼튼하다라는 것 때문에 티타늄을 요즘은 씁니다. 최신형은요. 이게 뭐 5, 6년 지난 거는 아직은 아니고요. 뭐 삼성 갤럭시는 바로 지난달에 나온 거, S 시리즈. 다만 이 삼성전자와 애플이 완전히 똑같은 티타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의 내부에는 6061 알루미늄, 그리고 프레임 외부에는 2등급 티타늄을 사용했습니다. 자, 프레임 외부에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도 이제 티타늄을 썼는데 이 경우에는 5등급 티타늄이 사용됐습니다. 뭐 어느 게 좋다 안 좋다보다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티타늄이라는 것은요, 불순물 함량에 따라서 등급이 구분되는데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순수 티타늄, 그리고 5등급부터는 티타늄 합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사용한 두 티타늄은 각각 순수 티타늄과 티타늄 합금 계열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입니다. 강도 자체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 적용된 5등급 티타늄이 더 단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에 사용된 이 2등급 티타늄은요, 연성이 뛰어나고 부식 등 이 화학적인 환경에 대한 내성이 높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부러지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이폰에 적용된 게 조금 더 셀지 모르지만 갤럭시에 적용된 티타늄은 부식되는 게 훨씬 더 튼튼하고, 그러니까 부식이 잘 안 되고 거의 부식 안 되고, 또 화학적인 환경에 대한 내성이 높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케미컬 같은 게 묻어도 잘 버텨낸다는 것이죠. 각기 장단점이 있는 셈입니다. 티타늄 원자재 가격은요, 아이폰이 약 한 $10에서 $15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갤럭시는 약 한 $3에서 $5 정도 원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순수 티타늄보다 티타늄 합금의 가격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티타늄의 비밀, 1100도 용광로에 들어가도 타거나
녹지 않는 그런 재질이 이제 티타늄인데, 그렇다고 이제 삼성 갤럭시 폰이 뭐 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부 기기들은 물론 다 타고 다 녹고 합니다. 프레임만 그렇게 잘 견딘다라는 것이죠. 뭐 스마트폰이 안에 다 타고 프레임만 남으면 뭐예요? 하지만 요즘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이나 아이폰 15 프로 맥스 같은 것은 그렇게 겉에 프레임은 티타늄 합금이나 티타늄, 순수 티타늄을 넣어서 그렇게 튼튼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죠. 공중에서 비행하는 비행기에서 아이폰이 떨어졌는데 밑으로 15,000피트 아래로 떨어졌는데 나중에 지상에서 찾아보니까 멀쩡했다고요. 그 비밀도 바로 티타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력 가속도에도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중력 가속도는 뭐냐면 이제 이거죠. 어떤 물체가 밑으로 떨어질 때 어느 정도 계속 가속이 붙잖아요. 그런데 그 가속이 붙는 것이 영원히 붙는 건 아니다라는 그 물리 이론 때문입니다. 가속이 붙기 시작하자 어느 정도 순간부터는 더 이상 가속이 붙지 않고 떨어지는 게 물리 이론입니다. 그래서 안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여러분들도 많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H마트. 이 H마트가 베이커리 사업 그리고 카페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H마트는 카페형 베이커리 브랜드인 라미와 스페셜 커피 브랜드인 10,000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난 2016년에 론칭한 H마트의 카페형 베이커리 브랜드인 라미는 고품질 페이스트리, 또 고품질 케이크 등 다양한 빵과 디저트로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처럼 좀 확대해서 그들과 이 미국 매장에서는 좀 경쟁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와 관련해서 H마트는요, 라미는 H마트 내에 입점한 카페형 베이커리 브랜드인데, H마트 외에도 일반 업주들이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업소 내에 소위 샵-인-샵 개념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빵집 안에 빵집을 또 놓고 커피집 안에 커피집을 또 놓을 수는 없지만, 다른 어떤 뭐 음식점을 하고 계신다면 그 옆에 한쪽을 잘 리모델링해서 거기 또 무슨 뭐 베이커리라든지 H마트의 베이커리라든지 또 H마트가 론칭하는 그런 카페 같은 것을 샵 안에 있는 샵인샵 개념으로 하는 것도 허용한다, 선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뉴욕 그리고 버지니아 또 하와이 등의 4개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픈 예정인 H마트 뉴욕 롱아일랜드 시티점과 일리노이 어바나점에서도 운영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힙니다. 지금은 이제 H마트 전부 다는 아니고 일정 부분에 이제 H마트에 가면은 H마트 안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입점이 되어 있는데, 꼭 H마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어떤 업소에 그런 식으로 입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그런 얘기죠. H마트가. H마트 지금 저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H마트는 이외에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인 10,000도 론칭을 했는데요. 2020년 7월 호주 시드니를 기점으로 해서 현재 미국, 대만, 베트남에 이 매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홍콩과 일본을 포함해서 전 세계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바리스타하고 이 큐레이더가 엄선한 이 고품질의 원두를 사용해서 핸드드립 커피 또는 아이슈페너, 에스프레소 크림 라떼 같은 그 시그니처 메뉴로 젊은 소비자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10,000은 H마트가 미국 내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그런 브랜드인데요. 현재 뉴욕 타임스퀘어와 브로드웨이에 첫 매장을 오픈했는데 성공적으로 오픈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하탄에도 최근에 오픈했는데 이 3개의 매장을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쪽에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가서 한번 좀 살펴보시고 괜찮으시면 샵인샵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뭐 새로 한다고 뭐 몇십만 불 들여서 새로 차리고,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나이가 좀 뭐 20대, 30대 정도 된다면 모를까 40대 넘어가서는 뭐 몇십만 불, 몇백만 불 들여서 하는 건 좀 하지 마시고 기존에 하시는 데다가 샵인샵 개념으로 하는 거, 그런 거는 한번 추천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H마트는요, 라미 그리고 이제 10,000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현재 모집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좀 따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가맹점 문의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영상 보기란에 그 웹사이트를 그 주소를 써 놓을게요. 제가 뭐 H마트하고 아무 관계 없기 때문에 뭐 그걸 써 놓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일단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대면 거래 확대로 인해서 은행 점포가 요즘 갈수록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도 미국 최대 은행인 그 체이스 뱅크가 영업점의 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그래? 우리는 반대로 간다. 뭐 이런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체이스는 향후 3년간 보스턴, 필라델피아, 샬럿 등 이 점포가 많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영업점 500곳을 신설한다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5곳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500개를 더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체이스는 앞서 지난 2018년 시장 확대를 위해서 미국 내 영업점 수백 곳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하고 실제로요 지난 6년간 영업점 약 한 650곳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어쩐지 지나가다 보면 뭐 여기도 체이스 저기도 체이스 막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 요즘같이 그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데 굳이 저렇게 점포를 많이 여기저기 세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모르는 뭐가 있는 모양이죠. 거의 다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같은 영업 전략이 적중해서 실적 확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영업점을 좀 더 늘리는 그런 전략을 가속화하기로 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체이스가 현재 미국 내에 보유한 영업점은 모두 4,932개입니다. 거의 5,000개가 되죠. 그런데 뭐 이번에도 500개를 더 낸다면 거의 한 5,500개, 5,400개 정도가 될 전망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다만 체이스의 그 점포 확대 전략이 무조건 양적인 규모로만 확대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점포 개설 그리고 동시에 수익성이 낮은 기존 점포를 폐쇄할 수도 있고요. 또는 통폐합하는 일도 함께 병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제 비대면 거래 확대 추세를 고려해서 단순 업무보다는 대출 업무 그리고 자산 관리 업무 등을 강화한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렇죠. 뭐 입금하고 출금하고 뭐 예금하고 뭐 이런 것은 뭐 온라인으로 요즘 다 하잖아요. 누가 은행 가요. 그런데 이제 대출하고 또 뭐 론을 좀 받고 할 때는 단순히 온라인으로 하긴 좀 이것도 괜히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실제 체이스가 아니라 체이스 웹사이트하고 비슷하게 만든 어떤 그런 피싱범, 사기범들에게 내가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좀 불안감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뭐 몇십만 불, 몇백만 불 이렇게 론 받을 때는 아무래도 직접 가서 은행 가서 론을 받기를 원하죠. 이제 그런 업무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체이스는 지난해 연간 순이익이 496억 달러, 거의 500억 달러로 집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377억 달러 순이익을 올렸는데 이때 대비 32% 증가한 1년 만에 순이익이 32% 증가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요즘 체이스 뱅크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요. 그러나 반대도 있습니다. 바로 이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을 집중적으로 많이 해온 중소형 은행, 소위 지역은행, 리저널 뱅크, 커뮤니티 뱅크 이런 은행들은 위기 일발 직전인 상태입니다. 미국의 지역은행 대표적인 게 뉴욕 커뮤니티 뱅크코프라고 있는데요. NYCB. 이 뉴욕 커뮤니티 뱅크의 주가가 연일 두 자릿수대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NYCB 주가는 전날보다 22%가 또 급락해서 4달러 19센트에 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20-30% 떨어진 게 아니라 지난주와 비교를 해보면 한 일주일 전과 비교를 해보면 반토막 아니요. 반토막보다 더한 거의 3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1997년 이후 가장 낮은 주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뭐 질문에 답변하고 막 했는데 그때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이슈로 인해서 미국에서 금융 쪽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부 은행기관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발언을 한 게 뉴욕 커뮤니티 뱅크를 비롯한 일부 중소형 은행에 대한 우려를 또 한 번 키우게 됐다라는 분석입니다. 일부 주주들은요, NYCB가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의 부실을 알면서도 계속 숨겼다 라면서 연방법원에 클래스 액션,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뉴욕 커뮤니티 뱅크는 지난달 31일 실적 발표에서 작년 4분기에 예상치 못한 순손실을 기록한 데다가 이 배당금의 대폭 삭감을 예고하면서 지난주에만 40% 넘게 폭락한 바 있는데 이번 주 들어서도 계속 두 자릿수 폭락을 이어가면서 반토막이 아닌 거의 3분의 1 토막 난 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안한 거죠. 주주들은 이렇게 되면. 자, 전문가들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어둡다라는 증거가 많은 데다가 최소한 이 오피스 시장의 경우에는 대중에 알려진 것보다도 상황이 더 심각해졌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요즘 뭐 아무리 재택근무 하시던 분들이 다시 사무실로 간다고 아우 힘들어 죽겠어 뭐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재택근무율이 여전히 높잖아요. 그리고 사무실 출근도 주 5일 다 하시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사무실 공실률이 많이 높아지니까 큰 고층 빌딩 같은 거를 사기 위해서 은행 대출을 받은 그런 기관, 업체인데들이 돈을 못 갚는 거예요. 뭐 사무실 공실률이 비으니까 자기들도 돈을 못 받으니까. 그렇게 연쇄 도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에 그렇게 상업용 부동산에 많이 집중을 했던 중소형 지역 은행들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잉 737 맥스 9 비행기. 비행 중에 동체 구멍 난 사고, 뭐 다 아시죠? 이 사고는 비행기 조립할 때 도어 플러그의 볼트가 누락돼서 발생한 것으로 결국 그렇게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예상된다라는 얘기는 지난주에 이미 했습니다만, 미국 교통안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조사 보고서를 최종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비행기 좌측 중간 출구 이 도어 플러그 조립 당시의 그 사진에는 볼트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조립 당시에 다 찍은 사진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고 난 후에 찍은 게 아니라 조립 당시에 중간중간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조사위원회가 그 사진을 자세히 조사를 들여다보니까 문제점을 발견한 겁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자, 보잉이 제출한 이 사진에는요, 수직 이동 방지 볼트 2개가 없었고, 또 전방 상부 가이드 트랙 볼트 1개가 없었습니다. 최소한 눈으로 확연히 확인된 것만 해도 3개의 볼트가 끼워져 있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자, 후방 상부 가이드 트랙 볼트라는 것도 있는데요. 요거는 그 사진상으로는 이 단열재에 가려져 있어서 볼트가 거기 있는지 없는지는 사진상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까지도 없는 상황이었다면 최대 4개까지의 볼트가 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각형 중에 볼트 4개가 없이 비행기가 떠난 겁니다. 그러니 떨어져 나가죠. 자, 문제가 된 도어 플러그는 보잉 공급 업체인, 보잉에다가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인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가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보잉이 결국은 이게 인재입니다. 인재. 볼트를 조이지 않고 또 꽉 조이지 않은 거 느슨한 조림뿐만이 아니라 아예 볼트를 끼지도 않고 비행기가 출발했다? 이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철저한 미국 교통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 책임 문책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해 4분기, 그러니까 지난해 11, 12, 석 달 동안이죠. 미국의 크레딧 카드 빚 연체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 부채 및 신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미국의 크레딧 카드의 90일 이상 연체율, 이게 이제 90일이 넘어가면 공식적으로 연체로 지금 칩니다. 뭐 한 달 정도 늦은 것은 뭐 크레딧에 영향을 미칠지는 몰라도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연체에 분류시키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석 달 이상 연체되면 연체로 분류를 합니다. 정부에서. 자, 크레딧 카드의 90일 이상 연체율은 6.36%로 1년 전에 비해서 2.35%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었던 지난 2011년 2분기 6.9% 이후에 무려 12년 만에 가장 나쁜 수준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아주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18세에서 29세 사이, 18살에서 29살 사이 청년층의 크레딧 카드 연체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몇 퍼센트냐? 거의 10%에 육박하는 9.65%였습니다. 청년들 10명 가운데 1명은 크레딧 카드 연체를 계속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30대의 연체율은요, 8.73%로 큰 차이가 없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크레딧 카드와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지속해서 계속 오르고 있다라면서 이는 젊은 층과
그리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금융 압박을 심하게 받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미국 경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하나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젊은 층에 이렇게 크레딧 카드 연체율이 심하다는 거, 그리고 저소득층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부분 앞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집중적으로 했던 중소형 지역은행들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미국이 지금 아주 연착륙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 연착륙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몇 가지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미국의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그 기소 혐의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그 대선 뒤집기 시도와 관련된 그 특별검사의 기소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광범위한 면책특권이 적용돼서 나를 기소할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형사사건의 목적상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형사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트럼프가 아니라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모든 법적인 처벌이나 이런 것을 똑같이 적용받는 시민 트럼프가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리고 그가 대통령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그를 보호했을 면책특권은 더 이상 이번 기소에 대해서는 그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관련한 이 특검의 기소가 가능하다라는 뜻이고요. 이 때문에 트럼프는 형사재판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서야 한다라는 또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형사재판을 11월 대선 이후로 미루려고 하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역시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면책특권 주장은 지난해 12월 1심 법원에 이어서 이번 2심에서도 또 역시 잇따라 기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상소를 해서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트럼프가 바라는가 기대는 바가 좀 있습니다. 지금 보수 우위 구도로 되어 있는 그 연방 대법원에서 아무래도 보수 쪽에 유리한, 트럼프에게 좀 유리한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그 예상을 트럼프 캠프 쪽에서는 하고 있고, 일부 법조계에서도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네,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요, 옛날에 그 모래시계에서 나왔던 유명한 대사죠. 나 지금 떨고 있니? 라는 대화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그 높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의 재선 도전을 지지하지 않은 공화당 내 인사들이 트럼프의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나 지금 떨고 있니? 하면서 떨고 있다 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그동안 자신을 지지하지 않거나 또는 다른 자신에 대한 경쟁자를 돕는 그런 인사들은 응징하겠다라는 말을 공공연히 해왔는데요. 대선 레이스가 궤도에 오르면서 트럼프의 그 위협 수위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공화당 대선 후보를 놓고 경쟁 중인 니키 헤일리 주지사한테 정치 자금을 기부하는 인사들은 향후 마가 캠프에 들어오는 것이 영원히 금지될 것이다 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마가 잘 아시죠?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약자 뜻으로 트럼프 대선 슬로건이자 또 그의 강성 지지층을 뜻하는 그런 이중적인 뜻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의 한 측근은 지금은 사퇴한 론 디샌티스 주지사를 지지했던 밥 굿 하원의원의 경력을 트럼프가 저 경력을 내가 파괴해버리겠다. 왜 나의 경쟁자인 론 디샌티스를 지지한다고 떠들고 다니는 거야? 밥 굿 저 의원, 저 경력을 내가 대통령 되면 바로 그냥 작살내버리겠어. 파괴해버리겠어. 이런 말을 공공연히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는 또한 공화당 내 각 의원들이 나를 얼마나 또 나를 어떻게 지지했는지 또 지지하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라면서 매우 위협적으로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 측근은 전했습니다.
공화당 일반 의원은 물론입니다만은 공화당 내 고위 인사들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의 그 서열은 몇 번째예요? 미국의 대통령 유고시 2위는 부통령 유고시 권력 서열 3위가 하원 의장이잖아요. 마이크 존슨 그 하원 의장한테까지도 위협적인 언사 서슴지 않는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자,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의장으로 취임한 직후 한 정치 컨설팅 회사 그 엑시엄이라는 그 회사와 같이 이제 정치 자문을 받고 그런 걸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그랬습니다. 그 엑시엄이라는 회사하고 일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 하원 의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 한 거죠. 그때는 트럼프가 대통령 때도 아니고 바로 얼마 전이니까 전직 대통령, 엄밀히 말하면 그냥 일반 시민, 공화당 당원이었는데 하원 의장한테 엑시엄하고 일하지 마! 막 이런 거 경고를 날린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이크 존슨 의장이 고용한 컨설턴트가 그 엑시엄 소속이라는 이유인데, 엑시엄은 또 뭐가 문제냐? 이 엑시엄이라는 회사가 그 디센티스 주지사를 자문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경쟁자를 자문해 주었던 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한 정치 컨설턴트가 하원 의장을 자문해 용서 못해! 그거 하지 마! 라고 아주 몇 차례 건너서도 간접적으로 나하고 연관이 돼 있으면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게 그게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 내 많은 인사들이 지금 아주 고민을 쌓여 있는 것입니다. 야, 나도 잘못 보이면 큰일인데 뭐 이런 거죠.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공화당의 충성도가 부족하다고 주변에 자주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가 요즘 공화당 의원들 보니까 충성도가 영 옛날 같지가 않아. 왜 이렇게 말도 안 듣고 그러는 거야? 충성도가 이 정도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 가만 안 두겠어. 뭐 이런 거죠. 민주당보다도 오히려 자신을 비판한 공화당 인사들에게 더 화를 내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다시 당선되면 의회 폭동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비판을 하고 다녔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 대표를 바로 축출해버리겠다라고 주위에 여러 번 말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신이 임명했지만 그 이후에 자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크리스토퍼 레이 그 FBI 국장도 내가 대통령이 다시 되면 쟤부터 잘라버릴 거야. 그러는 것이죠. 자, 트럼프의 공화당 대선 주자 확정이 확실시되고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이기면서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던 인사들이 나 지금 떨고 있니? 라고 겁내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입니다. 그럼 그동안 트럼프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트럼프의 그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네. 전문가들은 딱 한 가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트럼프 측근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잔인하지만 그렇게 잔인하면서도 거래지향적이라 자신에게 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과거에 자신에게 좀 불편하거나 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오래된 원수도 금방 용서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힌트입니다. 얘기인즉슨 적당한 시점에 다시 트럼프에게 도움이 되는 입장으로 돌아선다면 트럼프는 활용도가 있다고 판단할 테니까 그러면 그 보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조언입니다. 철저하게 이해관계를 얽히고 설킨 관계만 남게 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정치적인 신념, 소신 또는 민생을 위한 정책 아니면 역사적인 소임 등등등은 정녕 책 속에만 존재하는 단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크게 다를 것도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스토리가 있는 송혜거의 스토리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